대한민국에서 국힘의 내부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치평론가와 함께 오늘 고수의 전략 주말편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뭐 깊이 안 알아도 이미 망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요즘에는 뭐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괴감만 느끼고 참 괴롭습니다, 진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잘 나갈 때는 네. 제가 그냥 비판하는 것도 좀 마음이 편하고 내부 정보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블랙홀로 자기네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요. 참 창피합니다. 그래도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네. 뭔가 이제 체제는 정비할 것이고 또 대선 치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후보들은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쌍권 봐보세요. 권영세, 권성동 지금 하는 짓거리들 봐보세요. 그래도 두 사람은 땡땡땡 후보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아니 얘기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까불면 안 돼요. 말 잘 들어야지. 이런 메시지 내는 게 과연 대선을 염두에 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할 일이냐고요. 자, 할 일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저렇게 정말로 표에 도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권에 관심 있는. 당권이죠. 대선에 관심 없어요 지금. 결국 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이제 눈조명을 찍고 네. 이 힘을 받아서 다음에 당권 도전하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이런 계산인 거죠. 요즘에 당의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쌍권이 아니다. 네. 권영세, 권성동이 아니다. 쌍전이다 이러잖아요. 쌍전. 예. 전광훈, 전한길. 예.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막 선동하고 흥분시켜가지고 상당히 좀 과격한 메시지도 나오고 폭력적인 행동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구 경북 골수당원들 그분들의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답답해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내부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올 초에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근에 희한합니다. 정재원 사건이 네. 터집니다. 네. 이철규 아들과 관련된 것도 수사를 하다가 묵혀놓다가 그러니까요. 또 드러나고 건진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사부토금 문제도 지금 감독원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건 뭡니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누군가가 막 댐을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그 손이 버팀목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댐에 이제 개미구멍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는 거죠. 그 개미구멍이 나가지고 큰 댐에 물줄기가 가느다란 물줄기가 막 여러 군데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요. 삼부토금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걸 조사를 다 했는데 네, 자, 이게 MBC에서 단독 보도로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 금융감독 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네, 원장은 네. 친윤 중에 친윤이고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게 공개가 됐느냐? 그게 이제 보통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은 처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자기네들이 좀 포착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조사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으로 넘깁니다. 그런 금융감독의 조사역, 검사역들이 그걸 세부적으로 더 자기네들 분석 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검찰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소랑 금융감독원은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 넘겨가지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범죄 자금, 그 다음에 시세 조정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금 이런 것들을 뭐 압수도 하고 확보도 해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을 벌을 주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검찰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이것도 꽉 누르고 있었다. 조사하지 말도록 누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고요. 삼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남호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윤석열, 김건희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조남호 회장 아니냐. 막 이런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권력이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뭉개도록 좀 어떤 압력과 힘을 가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복현 원장이 알아서 야 이거 드러나면은 대통령 부부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누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친윤 내부의 분화냐? 아니면은 친윤은 정말로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윤석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냥 흘려버렸느냐? 그 일종의 리킹. 전 두 번째 같아요. 두 번째. 왜냐면은 같다. 네. 증권거래소랑 금융감독원에 이것을 조사하고 검사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계속 묵히고 있느냐? 왜 우리가 조사는 다 끝냈는데 검사 다 했는데 왜 원장께서는 검찰로 왜 안 넘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보가 들어갔다고 좀 봐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부 균열이 있든 없든 결국 이것이 비리다. 그리고 뭔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공익적 형태를 띠고 어쨌든 제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야죠.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도 100억대의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이익이 있던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네. 조사됐다. 이런 식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건 검찰 조사 가야죠. 검찰 조사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완전히 절연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까? 저는 내부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선택한 거 아니냐. 지금은 더 막을 수가 없다. 아, 근데 이게 삼부와 관련된 주가 조작이 예. 여러 군데서 좀 이상한 흔적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에 갑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이라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해요. 그때 삼부의 관계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000원에서 5,500원까지 막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다 대주주들, 경영진들 팔아먹고 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회장? 대표. 예. 대표. 그 사람도 막 그 멋진 해병 그 예, 예. 통란에다가 3부 내일 확인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유상범 의원은 국회 나와가지고 3부가 골프장 3부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햇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네, 그럼 그 3부가 그 당시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주가 조작을 이종호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당시에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여러 가지로 연락하고 통화한 거다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갠 것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뭐 이복현 원장이 뭉갰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런데 지금은 다시 드러났는데 그것은 이복현 원장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 이제 결국 검찰로 넘긴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일단 논외로 좀 하겠습니다. 네. 전주는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100억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네. 수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주주다. 여기에 혹시라도 네. 김건희 관련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은 하십니까? 아니면 그까지는 아닐 것이다. 편의만 봐주고 돈은 알아서 벌어먹었을 것이다. 의심이 되는데 곧 한 예. 언론사에서 이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에 가깝다라는 기사를 지금 쓸 걸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건 확인하셨죠? 예, 그건 축소를 해가지고 액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50억이 넘으면은 200억에 가까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100억대라고 한 것은 이 시세 조정 주가 이익금이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삼부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네. 삼부가 해외 공사 실적도 없어요. 그런 회사의 관계자를 폴란드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재건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한 것이 원희룡 장관의 뜻이었을까요? 누구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도 이제 결코 쉽게 넘어갈 게 아니고 주포가 있죠. 이 조작질을 한 이제 책임자가 있을 거고 이 돈의 원래 원주인 전주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따져 보면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악질적인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악질적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며 네. 하여튼 밝혀낼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창원지검에서
대금으로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오세훈 시장을 하는데 홍 시장과 관련돼서는 대구지검으로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혹시 이제 대충 정리정돈하고 넘어가는 수순이냐? 아니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칼 끝을 딱 홍 시장에게 겨누고 있느냐? 홍 시장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관할권이죠, 뭐 주소지잖아요. 관할권, 예. 그러니까 대구지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중앙지검에 다 가지고 오면 정치인들 줄줄이 소환하고 창원에서 하던 그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 맡아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구에 있는 뭐 이 홍준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들, 뭐 그 아들하고 뭐 양아들 최모 씨 예, 예. 이런 사람들 뭐 대구에 있는데 거기서 자꾸 서울로 올라오라면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홍준표 시장도 최소한 소환해서 조사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는 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직 대구시장이고 또 대권 후보로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뭐 서울로 와서 조사받고 번거로워서 여기로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내려보냈다고 하면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까지 간다라고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증거는 지금 다 나와 근데 있는 거고. 대표님 예. 이게 검찰이 덮으려고 해가지고 덮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명백한 지금 조사가 다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네.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계좌 추적도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로 돈 주고 받고 확보한 어떤 문자라든지 통화에서 홍준표 시장에게 보고됐다. 홍준표 시장이 어느 정도 오더를 줬다. 그런 흔적들이 나오면 네. 검찰에서 덮고 싶어도 못 덮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면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거나 보고받지도 않았거나 또 여론 조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나 그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최모 씨나 박모 씨가 1억이 넘는 돈을 강혜경 씨 계좌로 막 보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본인이 주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거나 그거 아니면은 홍준표 시장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죠. 근데 하나라도 어느 정도 흔적이 나오게 되면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대선에 출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는 27회 지금까지 뭐 8차례 정도 돼 있던 것을 이제 며칠 전에 저희들 역전용사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했는데 27회 정도 되고 금액도 뭐 1억 뭐 한 천 네. 몇백만 원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돈을 입금한 당사자가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까지 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홍 시장과 관련된 이 수사에 네. 아들과 관련된 것도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뭐 여러 이제 정보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홍 시장은 아들을 각별히 아꼈다. 네, 그리고 선거 때나 정치에 상당히 많이 아들이 관여도 했고 영향력이 있다. 상당히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뭐 친구인 최모 씨를 양아들로 삼고 그 양아들이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 아들이 여러 가지로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홍준표 시장님 아빠, 아버지는 좀 뒤로 빠지세요. 내가 예. 다 살게요.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조사를 하는 수준인지 실제로 사법 처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아들을 놓고 하는지는 보겠습니다. 대구에 원래 뭐 워낙 흉흉한 소문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서 검찰에서 홍 시장 직접 겨냥하고 수사하고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취재 과정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 강도 높게 조사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 시장은 예. 페북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관계 없다. 이거는 무슨 좌파 언론들의 뭐 프레임 씌우기다. 그래서 좌파 언론들 내가 고소한다, 고소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홍준표 시장이 명백하게 야 이거 딱 걸렸네. 그럴 만한 증거나 정황적인 증언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27번을 왜 자발적으로 타인이 돈을 주고 그 돈은 알고 보니까 예전에 너한테 꾼 돈인데 이거 갚아주는 것이니까 갚아줄 때 나한테 주지 말고 이 여론조사 회사에 직접 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럼 박재기 사장은 뭐 때문에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또 500만 원씩 보내고 현금을 5천만 원을 명태균에게 줬다는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 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믿고 가거나 신앙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에 있어봤고 선거를 많이 치러봤거든요.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되는 게 보좌관인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저게 혜택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 돈을 들여가지고 야 우리 당원들 여론조사 해볼까? 그래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가 안 높은가 이걸 판단해보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거나 아부하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번쯤은 할 수 있는데 한 번도가 쉽진 않지. 근데 그거를 1억 원이 넘는 돈을 네, 그거는 저는 각자 알아서 자기 돈 내가지고 한다? 솔직히 뭐 재산이 솔직히 뭐 한 아니 27번을 보고도 하지 않을 그 조사를 왜 해요? 27번을.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 보고 씩 웃는 거죠 혼자. 그래 내가 먼저 아부하고 내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딴 사람 안 알려줘야지. 이렇게 아니 보고도 안 해야 된다고. 그거를 보고하면 안 된다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좋은 결과 나왔는데 몇 대 몇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도 하면 안 된다고요. 딴 사람들이 하면 딴 사람들이 알면 아부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뺏을 수 있으니까 내 돈 들였으니까 나만 봐야지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뭐 이해를 할 저도 좀 의심스러워요. 뭐 많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저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놓고 끝까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최모 씨가 재산이 정말 몇십억 돼가지고 내가 뭐 이번 뭐 시장 선거에서 한 3천만 원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 100분 토론 때 물어봤거든요. 직접. 예. 아니 최모 씨가 왜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 그랬더니 홍 시장님 답변이 가관이었죠. 최 씨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셔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지금도 뭐 최 씨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기본적 아주 작은 신뢰와 그냥 많은 불신을 뭐 저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최 씨는 스픽스가 이제 홍준표 시장님 많이 비판한다고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것보다 뭐 실적 진실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는 우리 장 소장님 더 잘 아실 테고 네. 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내 책임이고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면 그나마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뭐 뭘로 그냥 부정을 해버리면서 이거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27번 나오고 금액도 1억 원이 넘고 근데 그걸 옆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고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알면은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안다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홍 시장이 굉장히 한동훈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때 나한테 죽는다 뭐 이러니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도가 된 거 아니냐. 그 배후에 한동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동훈 쪽에서 요즘 고소 고발을 이제 또 많이 하고 있기 서정욱 때문에 변호사 고소한다고 아직 고소는 안 했는데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뭐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어찌됐든 이제 우리 문제로 이야기하면 배후에 한동훈 있다 검찰이 자 친윤과 반윤 뭐 친한 뭐 이렇게 움직여서 나눠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연 그럴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검찰 조직이 망가지고 불이한 그런 판단과 생각으로 한동훈 대표를 띄우고 한동훈 대표 경쟁자들을 검찰권을 가지고 짓누르고 조사하고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검찰은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도 뭐 국민들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잃었죠. 모든 검찰 수사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저 혹시 동감해요. 예 동감하십니까? 동감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 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검찰이 알아서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네. 자 잠재적인 경쟁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제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권력에 이미 줄서기를 하고 있다. 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조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조사한 거 받아보니까 홍준표 오세훈은 딱 걸리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조사하고 대선 전에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 해주고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그래요?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데요? 저는 이거- 홍준표 시장은 모르겠어요. 자꾸 이게 돈 예. 문제가 네. 나오니까 액수 상당히 크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랑은 직접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 내용은 굉장히 네. 수준이 낮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범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네, 찾기는 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저도 취재를 해보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강철원 특보가 상대 그때는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명태균 씨를 그냥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명태균 씨가 불쌍하고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그래 내가 너 돈 줄게. 내가 또 오세훈 씨한테 내가 보고 한번 할게. 나한테 좀 줘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강철원 씨한테 워낙 이제 좀 욕먹고 떨어져 나가니까 불쌍해서 그냥 차비나 하라고 줬을 수도 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좀 친분도 있는 것 같고 유력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도 막역하게 전화 통화하고 문자하고 뭐 김주긴 위원장하고도 수시로 통화하고 야, 이 사람 인맥이 넓네?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놓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돈 줬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홍 시장이 직접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돈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극구 부인하더라고요. 정말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 네. 그런 식의 얘기도 전해왔습니다. 자, 김한정 회장이 최근에 SBS하고 이제 뭐 인터뷰가 아니죠. 뭐 취재에 네, 응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명태균이 달라고 해서 오 시장 네. 저 도와줬는데 네. 윤석열 후보나 다른 사람도 똑같이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돈 준 게 좀 달라요. 네. 왜냐면 오 시장 건 때문에 내가 명태균한테 돈 줬어 하는 거는 계좌로 돈을 줬고요. 네. 윤석열, 이준석, 도와줘가지고 내가 고마워가지고 돈 줬어요는 현금으로 줬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좀 구리다 아니면 몰래 줘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계좌로 줬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김한정 회장도 있는 걸 이제 다 내가 폭로해버리겠다. 안 걸린 사람 어디 있느냐. 명태균 돈 달라고 해서 준 거밖에 없는데 왜 이거 오세훈 쪽으로만 몰고 가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오세훈 실드를 치기 위해서 이준석, 윤석열도 거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예. 김한정 회장이 돈을 주는 당사자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 끝이라고 봐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돈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돈 줬어요. 이러면 끝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김한정 씨가 그게 아니라 아유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 시장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줬어요. 라고 하면은 오 시장한테 뭔가의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장 소장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제가 이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오 시장 측에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아는데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당신들 진짜 도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물어봤거든요. 여러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일관된 목소리를 내요. 오 시장도 만나봤어요. 근데 네. 자기는 정말 억울하대요. 그냥 만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있다. 그게 2번인지 4번인지 7번인지 기억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클리어하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고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보다는 오세훈이나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돼야 그래도 한번 이재명 대표랑 대선에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의견을 존중하면서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미지도 엄청 좋지 않습니까? 좀 귀족 스타일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왜 이 사람이 명태균 앞에서 울었대요? 엉엉 진짜 울었대요? 아니 명태균이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울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그걸 명태균은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니 과장되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래요. 어쨌든 엉엉 울었대. 나 좀 살려달라고.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가 와서 빨리 좀 캠프에 합류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받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설로 지어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 왜 쫓아냈어요? 그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미지로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 하는 행동이 좀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오세훈 시장 2번 만나서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뭐 밥도 먹었는데 표리부동하지는 않고요. 네. 그 대표님 더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후보가 됐어요. 선거에 출마를 해요. 모든 선거든. 그러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명태균 씨가 뭐 뉘앙스를 거의 울먹이며 엉엉 울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애걸복걸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그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느꼈으면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과 후보자들이 누군가가 막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됐어, 너 필요 없어, 꺼져, 이러진 않아요. 네. 처음에는 다 그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막 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오바스럽게 명태균 씨가 받아들이고 인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쪽에 감정이 안 좋아요. 쫓겨났고,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명태균 씨를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캠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조선족 남매 같다라고 대단히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 그 말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조선족 남매 같다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강철원 부시장이에요? 저는 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오 시장, 직접. 오 시장이 그런 말까지 했다. 네. 근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모욕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분노에 차 있고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보복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은 갖고는 있습니까? 저는 오 시장으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예. 이제 딴 사람을 통해서 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 이제 상대를 이렇게 평가할 때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리뷰방장에서 괜히 얘기했네요.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서 정치 지도자가 어떤 이제 실체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확인하는 제가 매우 얘기 드린 중요하고요. 거는 예. 명태균 씨를 그렇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옆에 두고 긴밀하게 여론조사도 시키면서 정치적인 조언도 받으면서 도움을 받은 그런 사이는 아니다. 예. 자, 이제 좀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제 오는 주간에 이제 탄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일 아니면 18일 뭐 이렇게 뭐 14일, 되더라고요. 18일, 뭐 또 11일, 13일 뭐 네, 어쨌든 네. 있습니다. 자, 그럼 대선으로 가면 3주 안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국힘은 지금 이제 당헌 당규 변경 가능성이 지금 없는 거죠. 불가능해요. 지금 뭐 시간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현재는 이제 50대 50으로 지금 가는 맞습니다. 겁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 네, 그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인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역선택 방지예요. 그 역선택 반지가 이제 되는 걸로 네, 재단하겠죠. 네, 100%는 네, 아니라도 네. 이제 99%는 맞습니다. 방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시간이 3주밖에 없으니까 자, 그나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쟁을 해볼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좀 합리적 보수가 있을 텐데 네. 흐름으로는 김문수가 거의 되는 게 확실하고 본인도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강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오세훈 시장도 뭐 결국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예.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의지가 상당히 세져 있고 김문수 후보가 나경원 의원의 세미나에 국회 토론회에 가갔더니 58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른 후보들보다 2배, 3배 높게 나온다. 김문수가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야, 외연 확장이 안 되고 그냥 지지층만 결집을 하고 합리적인 중도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 찍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래, 김문수는 내가 뭐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지지하긴 하지만 후보로는 안 뽑아야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냥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방송을 이제 보는 분이 뭐 당연한 이야기 왜 그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저를 질타하실 것 같고 네. 자,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100%안 된다라고, 아니 100%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90% 이상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김문수 후보의 약점이 이렇게 이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하려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당심의 반영이 아니에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경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는 안 되겠다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는 여지나 상황이 올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인 쌍권하고 여러 중진 의원들이 대선 승리와 대선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대선은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기겠어. 아유, 대선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엔 그 사람들은 대선 이후에 당권 도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리해서 인위적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기본수 뽑는데 안 돼, 안 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으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윤석열 쪽에서 원희룡을 내세워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이제 시나리오가 있죠. 그렇죠. 김문수가 좀 나이도 많이 있고 예. 좀 고집도 있는 분이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까? 근데 원희룡은 말 잘 들을 것 같아. 네. 이번에 내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김문수 좀 주저앉히고 김문수 보고 원희룡 밀어주라고 하면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은혜를 갚는 원희룡. 그러면 이제 원희룡이 더 적당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좀 이루어졌다가 워낙 김문수 장관 쪽에서 출마 의지가 강해서 강한 것 같아요. 아예 논의가 되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 정확히 정보 들은 건 없는데 예. 처음에는 예. 막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회자됐었어요. 정치권에서 김문수 드랍, 원희룡 밀어준다.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넘게는 이런 얘기가 아무한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쑥 들어간 거죠. 쑥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김문수 장관이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미 뭐 김문수 장관이 출마를 결심했다. 아니면 뭐 본인은 원칙적으로 탄핵 결정 전까지 아무런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한 달 반 정도에 이제 캠프가 나름대로 꾸려져 있다는 소식은 들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분한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원희룡 카드도 쓸 수 없는 카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선으로 가면은 김문수와 이재명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여기에 자 이준석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이번에 경선 후보로 한 10분 정도 내외로 아마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컷오프 하고 뭐 1차 경선 뭐 해가지고 한 4명으로 추려요. 네. 그럼 4명이 누구겠어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세훈, 한동훈은 좀 같은 지지 성향 보이는 사람들이고 예. 김문수, 홍준표도 거의 같은 지지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표가 다 갈라지잖아요. 결선 투표는 하지 않죠. 아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김문수, 오세훈 결선 투표한다고 보면 예. 오세훈이 이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결선 투표 없고 표 나눠 먹기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예. 여론조사대로 하면은 거의 한 40%, 30% 넘게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후보가 아니고 고해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무조건 출마하잖아요. 아 예. 자 그러면 김문수, 이준석 네. 그리고 이제 민주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로 이재명 이렇게 되면 네. 보수표도 상당히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예. 출마 의지가 정말 강합니다. 확실하던가요? 완주 의지는 더 강합니다. 아 중간에 들어박는 건 아예 없다. 전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뭐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네, 의원에게 네. 직접 들었습니까? 뭐 직접도 예, 듣고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듣고 완주 의지가 워낙 강하고요. 이게 김문수 후보가 대략 뭐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을 합치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쪽에서도 예. 야 이준석 의원 같이 합시다라고 그러지 해봤자 지일 것 같으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가 이준석을 국민의힘 안으로 안 받아들여요. 당권의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같이 단일화한다 합친다 그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국민의힘 단독 후보로서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합종 연행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로서. 그러면은 자 김문수,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이제 3자 대결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부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부지리? 어부지리.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 어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한 10에서 15%면 완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제 느낌으로는 한 5에서 7%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한 15%까지 갔다라고 하면 자,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 김문수를 찍을 것이냐, 이준석을 찍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이준석이 선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있다고 봐요. 그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잠깐만요. 뭐라고요? 본인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본인이 해요.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면은 차차기의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고. 이번에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재명, 김문수 다 그냥 박살내놓을 수 있다. 나의 논리로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감 이준석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본인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런 논리를 갖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다. 단순히 15% 넘겨가지고 선거 비용을 보존받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정치 현장에서 뭐 잔뼈 경험 지식이 워낙 많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이제 의지는 확실히 이렇게 불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당대표 출마했을 때 아무도 나보고 당대표 된다고 하는 사람 없었다. 근데 나는 당대표 됐다. 내가 동탄 출마했을 때 아무도 내가 동탄에서 배지 달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결국엔 이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 대통령 될 가능성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당대표도 됐고 배지도 달았다.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 이준석의 전후 좌우 깊이 넓이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고관여청 중에서도 일부지 않습니까? 결국 대중에게 보이는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는 만약에 논쟁적으로 하고 젊고 참신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대선 토론 과정에서 본인의 이런 특장점을 드러내면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전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예, 이준석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대선 토론이 박진감 넘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나오는 것과 이준석 의원이 나오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준석이 나와서 파이팅하는 것이 재미는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 하면 잘할 뿐인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선전해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개인적인 바람은 있고요. 다음 주 MBC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 그 의원 불러가지고 토론을 하거든요. 예, 예. 그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당내 갈등 그리고 허나 네. 전 대표와 이런 문제는 풀리지 않은 문제인데 네. 막 이렇게 논쟁이 되다가 요즘 조금 그 이슈가 좀 사그라드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무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대꾸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관심도 잦아들고 허은하 전 대표도 조금 지친 부분도 있고 네. 맨날 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이준석 응답해라. 나랑 토론하자. 너 왜 토론 피하니? 이것만 계속 또 언론에서 관심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새로운 사실 이준석과 관련된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토론합시다 가지고 뭐 계속 한 달 내내 언론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준석 의원이 머리가 좋은 겁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잘잘못을 좀 따지고 가리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비판하고 오히려 어느 한쪽을 편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이런 딱 쟁점이 되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데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니까 허나 전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무시당했다고 예. 생각하고 모욕감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네. 대선 과정 중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아니 당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운전할 수 있겠어.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 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의원한테. 근데 안 돼. 예. 그런데 그냥 무시하는 게 낫겠다고 본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존중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정치할 자격이 아직 없다. 이 정도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제 현실 정치라는 게 그런 것인지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자 구도로 간다고 네. 합시다. 뭐 군수 후보들은 네. 좀 더 있다고 하지만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힘 후보 이준석 요 정도로 가정했을 때 실제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득표율 이전에 대선이 이번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77% 기준으로 투표율이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이번에 그 정도 가지 못할 안 나온다. 77% 되지 않는다. 네. 저도 투표 안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삼자구도가 되면. 예. 투표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아우 나 이재명도 싫고 김문수도 싫어. 아유, 예. 아, 이준석은 아유 모르겠어. 이준석도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투표 안 할래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죠. 나오고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나갈 강하게 이제 예전에는 이명박 분노 투표를 정동영 하겠죠. 예. 예전 뭐 그때 됐을 때 예. 그때 투표율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득표율이 어느 정도 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면 그냥 한 50%는 안 나올 것 같아요. 50%안 안 나온다고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에서 50% 넘게 나왔는데 네. 그때가 분위기 되게 좋았을 때거든요. 예. 정책 드라이브 걸고 중도 보수 외연 확장 하시면서 네. 비명계 인사들 만나면서 이제 유연함, 관용, 너그럼 이런 것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헉! 이재명 대표 되면은 야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마음의 빗장을 열었었고 상속세, 근로세 뭐 이러한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보수 쪽에서 좋아할 만한 화두를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그래 뭐 그렇게 뭐 나한테 손해는 안 나겠네 그렇게 마음에 뭐 거부감을 희석시켰는데 최근에는 나 이제 완전히 나 대통령 됐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지 말을 좀 세게 예전처럼 한다.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신감 그게 있게. 맞는가? 좋은 표현을 하면 자신감 있는 거지, 고 여태까지 나쁘게 비명 하면은- 만나가지고 미안해. 아이, 나랑 같이 해보자. 국민통합. 우리 당부터 통합하자고 해놓고 네.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비명계 그것들이 말이야 검찰하고 암거래를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7명 내가 그냥 공천 안 줘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포용적인 모습은 연기했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50%를 넘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러길 바래요. 대통령 되는 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또 네. 구도로 봤을 때 이준석까지 만약 나온다고 하면 양자가 아니라도 50% 넘을 수 있고 뭐 양자 대결이면 무조건 50%를 넘겠죠.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세게 달린다 하더라도 40% 벽을 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서 과반 대통령 탄생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민주당 쪽에도 아는 분들 많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1.5%를 넘는 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돼야 대선 후에 그래도 상대 진영에서 막 또 우리 또 0.73으로 졌어. 나 우리가 좀만 노력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안 됐을 텐데 하면서 막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재명 반대 시위, 막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 막 이런 것들 반감 드러내면은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겠냐. 그러니까 51.5%를 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하시면은 과연 넘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보시죠. 원칙 없이 포용만 다 했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또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비명 반명 쪽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좀 포용을 해야 하고 또 중도 쪽에 있는 보수적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좀 지대를 바꾸어서 넓게 이렇게 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50%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가 이제 이재명 당선보다 더 중요한 국민 통합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론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저런 발언 이제 하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자,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장성철 소장은 늘 방송 나와서 이재명만 까고 있다. 지금도 댓글로 막 장성철 소장 왜 나왔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심하게 안 하잖아요. 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사전에 짜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상황을 가능한 한 잘 반영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제 또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치 분석에 나와가지고 예. 최경영 앵커나 김민하 평론가한테 정신교육 받고 가니까
저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비판 안 하고 요즘에는 좀 요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땠을까. 막 지금 그렇게 50% 기준으로 봐서 훌쩍 넘길 수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좀 선거 전략, 전술 이런 부분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 오랄 리스크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말을 너무 과감 없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말들과 막 합쳐져 가지고 신뢰하기 어렵다, 거짓말이다. 어우, 정말 저 말씀이면은 상대 진영 사람들,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얘기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런 불안감, 두려움을 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론적으로 포용적인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국민들 되게 어렵고 힘들어 하잖아요. 비상계엄 때문에 충격도 많이 먹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따른 그 일당들이 얼마나 이상한 해괴망측한 몽상적, 망상적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네. 그런 국민들의 좀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좀 좋은 통 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50%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일종의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대 대통령에게 느끼지 못했던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이제 대중 친화적 언어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쌈마이 언어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교수, 변호사 이러면 아주 격조 있는 품격 있는 톤 다운된 방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거칠게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야, 이 진짜로 정치 지도자로 괜찮다 그럼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럼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그런 유형이 아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쉽게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고 맞아요. 서민적인 언어인데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뭐 말투가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애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뭐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지 예전에는 집집마다 뭐 살림살이가 뭔지 숟가락 밥그릇이 뭔지 뭐 다 따져 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문화로 좀 정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우 서민적이고 대중 친화적인 표현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 그거 좋다니까요. 그거 좋아요. 진짜 뭐 이렇게 막 이찍이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잖아요. 예, 예. 식당 가셔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최근에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서 보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반복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예. 왜냐면은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 곳들 예. 보면은 비명계 말이야 이것들 암거래했어. 이게 지금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명계. 아니, 그 비명계를 솎아내는 것이 예.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단어 선택들이 예. 막 검찰하고 그 사람들이 암거래를 했다라고 하고 또 그러한 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비명계 주자들도 만나고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통합. 옛날에 내가 좀 미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거 다 만나고 나니까 본 마음을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무섭다 이거죠, 제 말은. 알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의 말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진짜 있으니 포용하세요. 통 크게 예. 정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어 달라라는 또 이야기로도 우리가 해설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그럼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네, 네. 강점은 널리 알려서 국민들에게 이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준다는 확신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벌써요? 장 아이고. 소장하고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남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눈썹 미용 특별 할인 30만 원인데 15만 원 하는 거 선착순 20명 예약 필수인데요. 정말로 훌륭한 전문가가 합니다. 저도 예약해놨습니다. 아, 그러세요? 장 소장님 안 저는 하셔도 돼요. 찐해요. 그냥. 찐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저도 너무 약해서 지금 바르는데 이번에 한번 눈썹 미용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하고 나면 제가 비포 애프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눈썹 미용 그 이경선 대표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 듣고 네. 필요하시면 예약해 주시고요. 장성철 소장 쪽으로도 한번 비춰주시면 자, 뒤에 나오네요. 한우회식 대구명소 경성 한우 여러분 필요하시면 대구에 계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전국에 가맹점 사업 제휴 문의까지 있으니까 010-6375에
7800 필요하신 분들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여러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를 항상 더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